당나귀 삼촌은 경제 채널을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답게 새해 특집으로 자본주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심장 영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동안 구독자가 3만이 되기까지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보답을 하고자 이 영국 현지까지 날아와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나귀 삼촌의 편집, 기획, 제작을 맡고 있는 OPD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보다 더 많은 특집들을 여러분께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해 특집으로 당나귀 삼촌과 자본주의에 대한 짧지만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본주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본주의가 처음 성립된 곳이 영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본주의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왜 산업혁명은 하필 영국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전에 앞서서 이왕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시장의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배분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전은 역시 어렵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업활동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상업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면서부터 물물교환을 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업활동이 활발했다고 한들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으로 돌아가 보죠.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생산수단, 즉 노동과 사적재산권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잠시 조선시대를 살펴볼까요? 조선시대에도 토지를 가진 지주가 있었고 상업적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주나 상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개인의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결국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백성도 곧 왕의 신하들이었죠. 왕이 변심하면 한순간에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은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어떤가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은 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은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이전 시대와 자본주의 시대를 가르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업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생산수단, 즉 개인의 재산과 노동은 철저하게 개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국가는 이것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줄 뿐이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 철저하게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는 혁명적인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의 발생은 그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전에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혁명적인 이 사건들이 과연 영국에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저 식민지 경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은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해서요? 아니면 그냥 천재적인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영국의 혁명을 주도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저 우연이요? 굳이 이것을 단순히 썰을 풀자고 한다면 저희는 이 특집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의 기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저희는 이 방송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특집을 통해서 꽤나 도발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중심, 자본주의의 심장, 영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본주의가 대항해 시대로부터 촉발되었다는 말은 얼핏 봐서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강력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쌓은 부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활동을 통해 베네치아와 피렌체의 경우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게다가 북유럽에서는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한자동맹이 위세를 떨치며 상업활동의 전성기를 꽃피웁니다. 바야흐로 16세기는 유럽 상업활동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의 활발한 상업활동은 자본주의로 가는 핵심 요소였을까요? 신대륙의 발견과 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죠.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왜 20세기에 들어서기까지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 달성한 산업화를 이뤄내지 못했을까요? 신대륙을 개척한 국가들과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지중해의 국가들은 막대하게 쌓아올린 부로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대륙을 개척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무역 집단에게 특권적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소수 집단만이 독점적으로 무역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관리가 수월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업거래를 허가해준 집단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가는 특권을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국가, 즉 왕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산업을 일으켜서 더 막강한 국가가 되도록 힘썼을까요?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하자 절대군주들, 그리고 귀족들은 바로 사치와 향락에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유는 바로 당시 사치품이었던 향신료의 소비를 위해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경쟁체제입니다.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기업가들은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을 하고요, 설비 투자를 내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시대의 특권층이 누리던 사치와 향락은 자본주의 기업가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많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사치와 향락이 조금 덜하죠. 결국 대항해 시대의 식민지 경영을 통해 쌓아올린 막대한 부는 자본주의를 촉발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로 가는 과정에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토양은 마련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는 절대로 식민지 경영과 상품 무역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시작됐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실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고 무역의 독점적 권리를 승인하여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인 스페인의 경우에는 산업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차피 라틴 아메리카에서 막대한 황금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죠.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만년 자신들의 세상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락함 속에서 끓는 물 속의 개구리인지도 모르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면서 결국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에서 보듯이 영국의 통화 가치는 16세기 중반 이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영국보다 앞서서 신대륙의 식민지 경영에 나섰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는 15세기 이후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갔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출에는 유리하겠지만 산업적 우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국가들에 있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하여 신대륙에서 흘러들어온 돈이 투자에 가능한 자산으로 축적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투자입니다. 기술 개발과 혁신 없이는 기업은 성장해 나갈 수 없죠. 결국 무역거래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부여된 특권으로 인해서 식민지 개척에 앞장섰던 다른 국가들은 절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이 없는데 무엇하러 기술 개발과 혁신을 하겠습니까? 결국 왕권이 강력했고 귀족들이 득세했던 국가들은 제 아무리 부유해진다 해도 자본주의로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는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의 편중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영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국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영국을 다니다 보면 참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지들이 가득하다는 것인데요. 산으로 가득히 둘러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부럽기만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적인 특수성이 역사라는 요인과 맞물리면서 영국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특수성이 영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일단 영국의 역사적인 특수성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니까 약간 지루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되도록 쉽고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의 특수한 두 가지는 엔클로저 운동과 젠트리입니다. 일단 엔클로저 운동은 역사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외우기만 했지 정확히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죠. 중세 영국은 유럽 대륙과 마찬가지로 영주가 대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것을 장환이라고 하는데요. 농민들은 장환 주위에서 조그마한 땅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서 농사를 짓고 나면 3년간 밭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궁리해야 했죠. 일손이 필요한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들에서 농사를 지어주면 곡식을 쥐어주는 형태로 그들을 부립니다. 이것을 농노라고 하죠. 그런데 15세기로 접어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농사를 짓고 밭을 3년 동안 쉬게 하지 않아도 되는 농사 기법이 발명된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영주 밑에 농노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들의 조그만 밭대기를 경작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주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장원을 해체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영토를 소작지로 주고 세금을 받아먹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까지 영국은 버려둔 땅이 많았습니다. 거대 장원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충분했으니 장원 사이의 경계에는 버려진 땅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농토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많은 수확물들을 올리기 위해 영주들은 버려진 땅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무도 갖지 않은 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주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말뚝박고 사유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땅에서 열매를 따먹는다거나 가축을 기르고 나무를 베어와서 땔감으로 쓰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던 많은 수의 농민들은 이제 영주들의 소작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작농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의 지주와 소작농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착취당하는 것만을 떠올리는데요. 영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농노에서 소작농이 되었다는 것은 되려 지위가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주는 고용주가 되고 농민들은 노동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농토를 쓰는 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느슨한 형태의 고용, 피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작농도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도시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들을 통해 영국의 주요 지역들은 도시화됩니다. 거기에 엔클로저 운동으로 늘어난 토지에서 영주들은 약모를 생산하긴 했지만 최근의 영국에서는 약모 생산보다 농업에 집중하게 되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하죠. 영국은 이렇게 늘어난 농업 생산량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도시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은 14세기까지 패스트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엔클로저 운동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로 인구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인구는 1400년 300만 명이었는데 1700년이 되자 545만 명으로 80% 이상 증가하죠. 거기에 엔클로저 운동을 통해 영국에서는 근대적인 계약관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권리를 가지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도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갔죠. 게다가 영국의 농민들은 최소한의 농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도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의 상황은 달랐죠. 독일에서 동쪽 부분은 여전히 막강한 영주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소처럼 부려먹고 죽어라고 쥐어짰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영주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약모 생산에 집중하게 되어 농업을 파탄나게 했죠. 스페인의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농노가 되거나 빈민으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든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농업 생산량이 뒷받침되었지만 스페인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스페인은 농업이 망하고 유럽의 2류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국에서 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워밍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굳어서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되게 춥습니다. 여기는 영국 런던의 리젠트 공원이고요. 촬영을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오다가 지금 해가 또 비치네요. 오늘은 아직 배경 설명만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라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는데요. 저희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자본주의와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과연 왜 영국은 자본주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죠. 새해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당나귀 삼촌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